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원로제야 이 장기표 선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모시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난 4월달에 이 총선에서 김해 고향에 입후보 하셔가지고 이 실패를 맛봤는데 장기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탄하는 사람들이 어째 김해 시민들이 사람을 못 알아보느냐. 그 한탄하는 사람 중에 꼭지점에 저도 있습니다. 아유 정말 내가 좀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김해 시민들이 이렇게 사람을 좀 못 알아보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후유증이 심하실 텐데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사실 김해 시민들 책임 부담도요, 저 책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일 한 달 전에 가가지고 한 4, 5일 동안은 그 수습 좀 한다고 선거운동을 25일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게 김해 내려간 거가 아마 패배의 책임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타까워하는 분들 때문에요, 제가 굉장한 용기를 얻고요, 앞으로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5일간 운동하셨다고 하는데 그 겸손한 말씀이고, 얘기 나온 김에 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1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장기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안 찍어줄 수도 있는데 300명을 뽑는데 장기표가 나왔는데 그걸 국회로 안 보내?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 국민의힘당의 김해 지역의 당원협의회 회장,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 과거 지구당 위원장이 현재 이제 그런 당직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을 쳐다보는 국민들이 이렇게 좀 성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정당의 모습이. 그러니까 당내 인사로서 이 당에 대한 평가, 국민이 좀 더 주목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많은 국민들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조국이 사건, 윤미향 사건, 여기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또 추미애 장관의 그 거짓말,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또 권력의 주구로 만드는 일들, 이거 다 불만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당이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그 원인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원인은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하 간에 정치는 상당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당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자정당이다. 보수정당, 부자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부패해 있는 정당이다. 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계속 연전연패해 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안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당에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겹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당의 최대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50대 이 국회, 예를 들면 12대 국회에서 그 당시 야당은 의석수가 3분의 1 미달이었습니다. 그 여당, 집권당, 민정당, 전두환 대통령 세력이 거의 3분의 2에 거의 가깝고, 제1야당은 3분의 1 미달이었던 그런 때도, 물론 그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었지요. 김영삼, 김대중. 그러나 집권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야당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 의기와 의지, 이렇게
반격하는데 아주 무서운 자세를 취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점이 지금 국민의힘 예. 당에서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을 예. 못하고 있다. 또는 추미애 이 장관의 정말 참 추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요 비판은 하지만 이거를 진짜 이 문제를 끝장 보겠다 하는 이런 결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진짜 정쟁 차원에서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고, 특히 저는 이 추미애 장관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을 완전히 그냥 형해화,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 이 군무 이탈, 탈영 문제도 그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직 병사가요, 그 당사자 그 추미애 씨 아들한테 전화 그러는데 기대해야 될 시간에 전화하니까 어디냐,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 자체로서 이미 벌써 군무 이탈은 확인된 겁니다. 또 여기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또 전화한 거 아니습니까? 그거 다 청탁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 남편한테 문제에 대해서 남편한테 물어볼 처지가 이래서 안 물어봤다. 보좌관한테는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걸요, 국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위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일단 이런 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추미애 장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이 해산을 되거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당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저는 공존해 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히 야성,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침마다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해요. 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유튜브 채널의 농객들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권의 의석을 그래도 3분의 1 의석을 가진 정당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조직화해가 결기를 보여야 되거든. 예. 그 못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못 보이는 이유가요. 우선 이제 전에 이 비대위 체제 아니습니까? 이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자생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저는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우리 당의 현재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아닙니까? 대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또 여러 당,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데도 1등 공신이라 할 정도로 공신 있고, 그런데 이래저래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비대위원장 하든지 비대위라는 거는요, 비상한 상황 속에서 당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일상적으로 이 비대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국민 대중에게 저는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종인 대표가 들어서 가지고 정강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정강 정책 글로 쓰는 거 그거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씨 한 사람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인 줄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대통령 후보 문제 같은 것도 이 당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당에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이런 발언도 해가지고 하고 또 여기다가 고말까지만 한 게 아니라 또 백종원 씨인가 그 사람을 또 이름을 또 덜먹여 가지고 완전히 희화화하는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당이 되었고, 이왕 말씀 난 김에
저는 초기에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까요? 예.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미 선거 끝나자마자 그 혼동기에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면 저도 그게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이 뭐 완전히 그냥 패망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이런 때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런 때 뭐 또 김종인 씨 같이 또 정치 경험도 많고 한 분이 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제 했느냐 하면 이미 주호영 씨가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건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주호영 씨를 원내대표를 뽑음으로써 이미 당이 형식적으로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럼 그 정상화가 됐으면 이 당 안에서 전당대회도 열고 대표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김종인 씨를 추대한다 그래서 제가 첫째는 반대한 이유는, 당이 정상화가 됐는데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자생력이 없음을 내외에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게 반대고, 두 번째로는 선거 끝나자마자 김종인 씨가 대표를 맡았더라면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 아니십니까? 그게 별로 안 드러났을 텐데, 그 한 달 가까이 사후에 뭐 온갖 사람들이 뭐 김종인 씨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험결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많이.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결의로 좀 정당하겠다고 하다면 대표를 그런 사람으로 영입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정신 나가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는 한 두서너 달 동안에 비상한 시기에 하는 거지, 김종인 씨는요 비상대책위원회를 3개월짜리를 하면 난 안 한다. 한 1년 정도 해야 된다. 다음에 대선 후보 결정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이 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바깥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뭐 당에서는 하여튼 뭐 그 사람을 했는데, 저는 해놓고 해놓았는 상태도 지금 현재로서도 저는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래 가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4월 15일 총선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비대위가 발족됐다고 한다면 9월 정기국회 전에 8월 달까지는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그 점은 당선자, 그러니까 지금 104명,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 3명 하고 실제로 107명, 이 사람들의 책임이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 크죠. 그죠. 왜 그러니까 최근에는 내년 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결정하고 선거 때까지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이후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주로 초선 의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점이 현재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죠. 엄청나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1년에 몇 가지 신문에 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에 나는 일들이 그는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행보지, 이 당의 무슨 정책 결정으로 비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종인 대표가 뭐 들어서 가지고 기본소득제를 앞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요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대로 좀 사회보장제도에서 고민해 본 사람이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분 말씀으로도 뭐 앞으로 연구해 보자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이 따지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기본소득제는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굉장히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광주 그 5.18 묘역에서 참배한 거 아니습니까? 그것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당이 정말로 그동안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되는데요. 가가지고, 가서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겠는데, 그거 전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개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 경제 3법, 뭐 이 여당에서는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경제 3법에 주장되고 있는 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요, 그건 중요 문제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 내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당 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당론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했지. 근데 그래 안 하고 그냥 나는 경제 3법 찬성이다. 그래 하니까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나마라도 말이 나오는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정말 제 얼굴에 침 뱉는 계기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자괴감을 느끼는데, 지금요, 김종인 대표 지금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우리가 집권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할 말로요, 김종인 씨가 뭐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집권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나으니까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 우리 당의 지도자, 대통령 후보감, 대표를 만들어내야 되지, 결과적으로 오래 하지도 않을 분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입에서 주요 정책이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예. 부산시장 후보 또는 대선 후보도 예.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예. 그 당내에는 없다 이러다가 요새는 당내에서 예. 키운다 이러니까 말이 오락가락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입을 주목하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국민의힘 당에게 상당 문제점이고 예.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의 쏠려 있는 의혹 중에는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거든요. 이원 집정제가 되면 그게 내각제에 변형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국회에서 총리를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사정 기능은 여전히 이 국회에서 뽑으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총리 나오니까 사정 기능 여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 이원 집정부제를 굉장히 모색하고 있고 물밑으로 이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원 집정제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동의해주고 그게 이를테면 실권이 없는 청와대 주인공이 되는 대통령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지금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원 집정부제가요 어떤 정략적인 고려가 없이 정말로 이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원 집정부를 하든지 내각 책임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누구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의 안보를 위해서 자기네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6일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재판입니다. 판결이지, 판결. 2심 판결. 2심 판결인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요, 저는 이 판결은, 이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사건이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증거가 이미 쫙 있기 때문에 무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뭘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무죄가 되면 대통령 중심제로 그냥 가고요. 왜냐하면 김경수로 후보를 내세울 겁니다.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되면요, 이건 또 대법원에서는 바뀔 사건이 아니거든요. 유죄가 되면 저는 이원 집정부제든 내각 책임제로 저는 개헌 드라이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저는 현재의 지금 국민의힘,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같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는 데는 요 몇 가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아니십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하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몫이 2명이니까 국민의힘이 비토하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우리 공수처장 2사람을 추천하겠다, 할 수 있다.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수처법 자체를 어쨌든지 반대를 해야 되지, 그 추천하겠다 하면 됩니까? 예? 이 말은요, 저 사람들이 법 개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는 이런 이 정치적인 유연성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예? 이런 데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이것이 위헌 법률이라고 스스로 주장해나 놔놓고, 위헌 법률을 내가 그럼 동의하면 됩니까?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이거 위헌 법률을 해가지고 위헌 제청인가 뭐 헌법 소원 해놓은 건 그건 뭡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광화문 집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 특히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 뭐 야당이 광화문 집회 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또는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너무 광화문 집회를 부정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왜 문재인 정권이요, 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진짜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독재의 개념에 딱 맞는 전체주의 독재를 합니다.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데는요, 대중투쟁을 통해서라야만이 이걸 독재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화문 집회는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다. 아주 광화문 집회를 대중투쟁을, 나는 이런 데 대해서도 즉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단호한 결기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만입니다, 저는. 이원 집정제 개헌을 만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이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힘 당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그걸 개정안을 내야 그 정직성이 인정이 되지, 미리 야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세들의 탈출구, 이 보신용 이원 집정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지요. 절대 해서는. 그러니 그건 이제 이원 집정부제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같이 간다면 요즘 지금 라임 사태라든지 뭐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이 권력형 부정이 얼마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다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요, 이 지금 윤석열 총장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이 독재 권력에 맞서서 엄청나게 지금 저항을 한 분을 되도록이면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윤석열 총장요, 지난번에 그 왜 지휘권 문제 아니습니까? 그때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때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쫓겨났어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든가, 안 그러면 사퇴하든가, 즉 식물총장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총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요, 대법원 완전히 접수해 있죠. 검찰 접수해 있죠. 헌법재판소 접수해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뭐 국세청, 뭐 검찰청, 경찰청 다 중요 말하면 국가기관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야당이 정말 오로와 나싱으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결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김종인 대표에게도 저는 그런 결기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니까 이게 폭주하는 권력에 대해서 국회 안에 토론 표결로 이게 타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 경험으로는 13대 민주화 6.29 선언 이후에 이 정권 중에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점에서 가장 비민주적이에요. 예. 국회에서 보이는 행태가 예. 그래도 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는 부분적으로 타협도 하고 그러대 왔는데 전혀 타협이 없거든요. 그냥 밀고. 예. 군사 독재 정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저지하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러고 아까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론가적 얘기나 하고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리 뭐 끝났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107명의 의원 배지를 딱 거머쥐고 국회의사당 마당에 던지는. 이건 의원직 사퇴 개념하고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정치적인 무용지물이단 말이야.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이 제야의 국민들하고 그 분노와 비판을 조직화해서 결기해서 되는데 그 기대하기 어렵게 지금. 전혀 저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야당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좀 방안으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 또 특히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특히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또 뭐 선거에 나가서도 떨어졌고, 이래저래 말할 처지가 아니라서 안 했는데, 요즘요, 서울에서도, 김해에서도, 부산에서도 들으면요,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민심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종인 대표하고 잘 알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 이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흥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즉 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중요 도시 아니십니까? 시도청 소재지 중요 도시를 돌면서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흥행을 해서 적어도 늦어도 1월 중순 이전에는요, 이 당 대표를, 비대위를 청산하고 새로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정말 저 집권 여당의 기책사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야당이 이걸 반드시 차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후보가 제대로 안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 낙점 거기 밑보이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비위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혹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나갈 사람 많이 나오고 부산시장 나갈 사람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고 지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당대회를 저는 조기에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이 얘기가 나서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절대로 안 물러날 것 같아.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것도요, 이 당이요, 막연하게요,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당대회 한다는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4월 보궐선거 직전에는 그 뭐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공당이, 제1야당이 자기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자기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정당, 그런 정당을 누가 국민이 지지해 줍니까? 지 문제도, 지 앞가림도 못하는 정당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도 정치 일정을, 국민의힘 당내 정치 일정을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열어야 되는데 조기 전당대회가
못 여는 걸림돌이 김종인 위원장 자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아주 고약하게 돼 가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 107명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몇 날 며칠이고 해서 거기서 결의를 해야 돼요. 예. 전당대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전당대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주도할 사람이 없어. 예. 주도할 사람이 없어. 그 홍준표 의원 같은 이는 이제 무소속인데 그 입당도 왜 안 시키지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바라다 볼 때에 이게 한심하고 기가 차고 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정체 상태인데 이것도 굉장히 정체 상태도 국민이 많이 봐준 거예요. 정부 여당 지지율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데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당은 그 정체 상태니까 이게 다 빨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민 속에 국민의힘당은 조기 전당대회 하라 하는 캠페인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그 캠페인을 좀 할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국민 속에 하는 게 아니고 당원 속에 해야죠. 당원 속에 해야죠. 이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전당대회를 열라 그러면 뭐 전국위원회 뭐 상임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결의를 하면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고 다른 하나는 당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받아서 요구하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전당대회 소집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서명을 받는 걸 통해서 여론을 저는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들은 책임당원을 말하나요? 책임당원을 말합니다. 책임당원. 책임당원을 통하는데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형식적으로는 당내 여론이지만 결국 국민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당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장 대표께서 잘 풀어서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 국민들도 상당히 분기탱천하고 어떤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수부 직원 이 씨의 이게 실종 이후 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 시체 소각 그 시간이 확인 그러니까 북측 지역으로 표류 확인 사살 시신 확신 요 시간이 47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어요.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심지어 NSC 보고도 안 받고 그 어이없게는 그 기간 중에 유엔 총회 연설 물론 녹화된 거 좀 보내가지고 평화 선언 이제 종전 선언하자 그러고 뭐 생명 존중이 어떻다 이런 이제 헛다리짓는 소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7시간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정권 잡은 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걸 빌미로 해가 탄핵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대통령의 책임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이거 정말로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선 NSC 첫날 회의에 23일이죠. 22일 날 밤입니다. 22일 날 밤에 참석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물론 관계자들이 대통령 참석을 대통령한테 요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청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에 또 일어날 일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요, 이 정권이. 제가 이 구체적인 사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즉, 대통령의 이러한 이 직무 태만을, 즉, 내 국민이 처참하게 사살돼 가지고 소각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짧게 말해도 그날 오후 3시 반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한 17시간 정도 되고. 이런데 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 월북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북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북이라는 것은 월북이를 했다 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월북했다 해야 됩니다. 애매한 그런 무슨 추정해 볼 만한 일이 있는 때는 내 나라 국민을 보고 특히 북한에 자기가 스스로 갔다 해가 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권이요 월북의 증거로 처음에 내놓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로 전혀 그건 월북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첫째는 뭐냐면 뭐 서리바를 뭐 벗어놓고 갔더라. 서리바 뭐 벗어놓고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구명조끼를 입고 갔더라. 바다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38km까지 그 역류에 어떻게 가느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했고 특히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신상에 대해서 이름과 뭐 나이 뭐 키 이런 걸 북한 당국에서 다 알고 있더라. 그게 이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자기 공무원이 근무 중에 실종돼 가지고 죽은 거를 이걸 대통령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월북으로 월북 말이 월북이지 대한민국을 배신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으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행태는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요 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저는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아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책임 좀 감경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월북으로 자꾸 추정하는 말들을 내보내는 자들은 정말 기억해놨다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독특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박 선배님께서도 김정은이가 왜 통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잘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꽤나 제가 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생각이 있습니다. 온 것이요, 이 통지문, 미안하다는 말 온 거가 이게 남북 관계의 실상, 또 이런 남북 관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평화쇼의 본질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왜 김정은이가 이걸 보냈느냐 하면 보내기 전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사살을 해서 죽이고 시체를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독자적으로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남한 당국이 이것을 첩보라는 이름으로 알게 해가지고 발표토록 유도했습니다. 유도 안 했으면요, 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요, 북한에 대해서 만행이니 뭐니 규탄할 놈들도 못 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남한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국방부 장관인지 모를 행태를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왜 이랬냐? 북한에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남북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남한 사람들이 분노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만행이라고 규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하고는 상대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시신을 사살하고 불태우고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요, 설사 월북이든 월북이 아니든 설사 월북이라 하더라도 그 무슨 특별한 정보를 캐낼 게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 괜히 살려가지고 끌고 앉아 북한에서 데리고 있으면 내를 보내라 말아라 협상해서 하니까 싫다 이거야. 딱 지금 북한은요 완전히 폐쇄 국가입니다. 중국하고도 차단하고 남한하고도 차단하고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의외로 진짜 정말 의외라는 말이 막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북한이 말한 논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통지문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거 말해요 하면은 도망가라 해서 쏘았고 불태우면 시신이 아니고 부유물이다. 저거는 잘못이 없다. 근데 왜 남한에서 뭐 만행이 뭐니 규탄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너 죄를 네가 알렸다. 지가 오히려 자기들이 북한에서 잘못한 게 됩니다. 근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했느냐? 이것은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동안의 공작에 의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25일 날 이분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발표하는 날, 공무원과 관련해서 통지문을 그 왜 청와대 뭐 누가 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연희에 뭘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이분의 통지문만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9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 보낸 것도 있고 또 그의 답신으로 12일 날 친서가 온 것도 있다. 그거 아시죠? 발표했지. 발표했습니다. 물타기지, 물타기. 예, 물타기인데요. 이게요, 이 정권으로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쪽에서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신으로 또 참 그것도 또 글도 또 좋아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걱정까지 해가면서 그런 게 왔으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을 안 했습니다. 그 25일 날 이 통지문이 없었으면 진서 왔다 갔다 한 거 안 밝혀졌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요 소설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게 소설 같은 말이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태풍, 폭우 피해가 있을 때 저는 이 박지원 씨를 본래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북 돈 창구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지원 씨가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돈 4억 준 그 교섭 창구를 박지원 씨가 했거든요. 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박지원 씨를 내세워서 돈을 주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폭우 피해, 태풍 피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액수를 말하는 건 뭐 저도 모르지만 최소 5천만 달러 내지 1억 달러 정도를 수해 어연금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북한에서 수해를 입었으니 준다고 하고 주었어요.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받았어요. 그 돈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박지원 씨가 이제 앞으로도 말이지 더 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그 김 위원장의 답신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12일 날 나흘 후에 답신을 보냈어요. 그 답신 내용이 보면 답신 전문을 읽었습니다. 서훈 실장이. 그 뒤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영부인께서도 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건강 걱정하는 각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 보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공개를 못 했느냐? 돈 주고 보내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한 거죠. 즉 그 친서가 가고 오고 했다는 거가 이게 순전히 돈으로 이거 한 거거든요. 이게 그때는 말을 못 했는데 이 통지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쫙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또 통지문을 보냈느냐? 이 이제 시신 살해, 시신 소각 이래가지고 이거는 북한에서 이걸 알리고 싶어서 알린 겁니다. 저는 남한 군 당국의 첩보에 의해서만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첩보에서도 알지만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생략.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남한에서 막 엄청난 뭐 만행이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돈 좀 갖다 주고 정전선을 지금 하락하는데 이 지금 시신 소각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부터 남한 내에서 반북한 분위기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거 돈 더 갖다 주고 뭐 하기가 어려워지겠거든요. 그전에 그래서 박지원 씨가 긴급하게 저는 전화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이고 뭐가 안 된다. 내가 돈도 더 못 갖다 준다.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좀 써보내라. 그래가지고 써보내라 하니까 이 글을 사실은 국정원에서 썼는지 북한에서 썼는지도 북한에서 보냈다는 것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노동당을요, 다른 거는 뭐 혈흔이니 이런 거는 놔두고라도 조선노동당을 노동당이라고 안 쓰고 노로 썼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는 가짜 문서입니다. 다른 거는 뭐라고 써도 좋은데 이건 조선노동당이 보낸 거예요. 노동당이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은 이런 걸 설정 이래 보낸 겁니다. 이제 결론은 이 보낸 거는 박지원 씨가 앞으로 돈 더 갖다 줄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남한 내에서 반북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랬다고 보고, 그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에서도 종전선언 아니습니까? 이 종전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돈 갖다 주고요, 다시 또 한번 국민을 한번 속여물 건수로 이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이 정부가요, 종전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왜 무슨 본부장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 갈 때, 미국도 동의할 거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뭐 이유는 그래서 이 돈 갖다 주고 이런 평화쇼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는 것이, 정착은 놔두고 평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인 힘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또 이것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짓거리의 말하자면 대북 협상은 중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박지원 실장의 돈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 이 시청자들이 주의 깊게 들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만일 대북 송금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유엔 제재 또 미국의 국가적 제재에 현저하게 저촉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뭐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런 이 대북 저자세, 대북 짝사랑,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교란시키는,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또 그러면서 통일을 방해하는 이런 정권은요, 누군가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장시간 장기표 선생의 소신에 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